저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용준입니다. 대부분 다 휴가 가셨죠? 대부분 다 연락을 해보면 이제 휴가 기간 내지는 휴가 준비 아니면 바로 휴가 출발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휴가 기간 동안에 궁금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판들을 좀 쳐다보시고 그러는데, 휴가 가신 기간 동안은 좀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이 좀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때는 좀 대형주가 좀 강하고, 어떨 때는 중소형주가 좀 강하고, 이러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방향들이 좀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 단, 상승의 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그동안 굉장히 지루했던 어떤 바닥권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박스권을 한 단계 좀 레벨업 시키는 과정들이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굉장히 지루했던, 지수대인, 2000 이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2030포인트 정도를 돌파를 하면서 추세적으로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의 어떤 상승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상승하는 패턴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또 오늘 보니까 중소형주로 대별하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 얘네들은 오늘 사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종목의 교체가 좀 진행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냐면 거래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에서 기존에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 LG 디스플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움직이는 것들이 바닥권에서 좀 지겨웠던 종목들이죠. 철강주들, 화학주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주, 증권주. 사실은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애들이 올라오고 된다고 했던 애들이 빠지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동일한 현상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잠깐 차트 이제 흐름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좀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았다고 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게, 최근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패턴들을 좀 보이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변화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기대치가 많았었던, LG 이노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추세를 타고 올라갔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추세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좀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거꾸로 보면 지수는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빠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역으로 바닥에서 이제 치고 나오는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장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종목이 바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거는, 많이 상승한 거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거는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 나온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형주가 강하냐, 아니면 거래소가 강하냐, 이런 패턴보다는 오늘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이 큰 폭으로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중소형주가 가장 큰 폭으로 빠졌던 이유는, 새로운 대안 종목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대안 종목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서 기존 종목들이 빠졌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가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이 배경들을 안에 좀 살펴보니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일부 펀드에서 환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덱스, 코스닥 인덱스로 묶어버린 펀드 쪽에서 일부 물량들이 출회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럼에 따라서 조금 더 속도가 붙으면서 하락폭이 좀 깊어졌는데 뭐 이거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거래소하고 동일하게 역시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바뀐다죠. 종목들이. 왜냐하면 쟤네들을 가지고 계속 끌고 올라가기에는 지수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거래소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2100포인트. 여기까지는 2100포인트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여건들을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80에서 588포인트까지는 어쨌든 상승을 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대체 근거가 뭐냐는 거죠. 뭘 믿고서 차트 보고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차트를 가지고서 지수를 잡아낸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환경들은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뭐 경기 회복이라는 거에서 G2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G2라는 거는 중국하고 미국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럽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공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먼 사태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실질적인 이제 경제 지표로 잡혀 나오는 과정들입니다. 경제 지표로 잡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실업률 6.5%, 물가 2%. 이거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6%대까지 잡히면서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더 이상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유동성 공급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성 공급 쪽은 아니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효과들이 경제 지표로 조금씩 반영되면서 계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 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쪽 역시도 1조 유로 이상, 1조 유로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조에서 한 1,400조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돈을 풀어서 그리스 사태부터 생겼던 유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럽 쪽은 아직까지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리먼 사태가 기간이 한 8년 정도 걸렸다면 지금 이제 유럽 사태는 지금 이제 돈을 투입한 게 한 2, 3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도 올 연말에서부터 내년 초부터는 조금씩 이제 유럽 쪽도 어떤 효과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숫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자, 중국 쪽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중국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순환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방 정부의 부실이 은행 부실로 연결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방 정부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체적인 지방 채권을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서 철저하게 지방 정부는 채권 발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서 이제 빌려왔는데, 은행도 사실은 돈이 있어도 대출을 못 해주는 대출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 정부의 부실이 은행 부실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여기서 조달 못하는 자금들을 갖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걸 갖고 조달을 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나타나면서 사실은 중국 같은 게 상당한 어떤 구조조정 과정들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몰 부양책을 사용하면서 일단은 중국에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점을 잡아냈던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중국도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 과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5%가 가능하겠냐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근데 일단은 지금 나왔던 지표로는 7.5% 이상이 가능한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중국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구조에서 경기 부양이라는 게 경기 회복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경제팀이 나타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체적인 증시는 상승적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수에 대한 어떤 하방들, 저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인돼 가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금융정책 국내에서 사용하는 금융정책 중에서 일단 금리 인하 정책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 그래서 뭐 총 부채 규모 한도를 풀고 그리고 개인 소득에 준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 대출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다가 유보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말고 유보금을 배당을 해주던가 임금으로 주던가 아니면 투자를 하던가 뭔가 이 돈을 갖고 움직여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라는 구체적인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선진 쪽에서는 경기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머징 쪽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단 종목들이 가면서 어떨 때는 이쪽이 빠르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대형주가 빠르고 어떨 때는 중소형주가 빠른 것에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들을 좀 주면서 장기 성장 엔진들을 좀 찾아가는 이런 작업들이 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렇게 나쁘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각도에서 어느 종목을 투자를 할 거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떨 때는 그 중국 관련 쪽에 부각을 시키는 것들, 어떨 때는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환경들을 갖고 가는 그런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쪽을 갖고서 이제 결국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 소비층을 공략해야지만이 화장품 시장을 선점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거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좀 패션 쪽을 좀 봐야 되는데요. 패션 쪽 역시도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패션 쪽 관련해서 보면은 국내 시장 쪽에서도 이미 한계가 노출이 됐습니다. 한계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또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쪽의 관련 쪽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패션이라는 새로운 어떤 해석을 좀 다시 하는 쪽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화장품과 연결을 해서 패션 쪽에 대한 부분까지 이번 주에 이제 같이 묶어서 좀 보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패션 쪽은 일단은 그 단계별로 좀 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패션 쪽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침체기입니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패션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섬유 쪽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옷을 만드는 데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유통망을 통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패션의 하나의 묶음 속에서 보니까 성장 동력은 이제는 중국에서 또 찾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 쪽에 관련한 성장 동력을 찾아야지만이 패션의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패션이 침체기로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 내수 부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경기가 성장한 상태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자, 특히나 이제 이게 IMF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소득계층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산 형성이.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쪽에 그리고 이제 적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 이런 상태를 일반적인 어떤 그 분포도로 보는데 요게 좀 망가졌습니다. 요게 좀 망가져가지고 뭐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됐다가 중산층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갖고 이런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몰락한 상태에서
그 재산을 많이 형성한 쪽과 재산이 아주 없는 쪽에 두 부류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버리는 현상들을 지금 현재 보이고 모든 소비 패턴이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는 상태가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IMF에서 중산층의 몰락이 사실은 한국 경제 성장에 상당한 저해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는 부분들은 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수부진이라는 거는 내수부진이 계속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내수 쪽보다는 이제 고가 쪽으로 좀 가는 전략들이 좀 사용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국내 경기가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소비 자체가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패션 업체들 전체적으로 지금 판매 부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패션 업체들은 이런 판매 부진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사.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 대부분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마케팅을 너무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자꾸 가격만 떨어뜨린다고 뭐 물건이 많이 사지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있어야지, 수요층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런 라인들이 걸려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요 가격 정도면 못 사겠고 요 가격 정도면 사겠다. 이럴 때 이제 할인 정책을 써서 요걸 땡겨오는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맹목적으로 할인 정책을 해갖고 뭐 가격만 떨어뜨리면 다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할인 정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이 가격으로 고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무모한 할인 정책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뭔가 비용 발생을 통해서 뭔가 자꾸 팔려고 하는 것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패션 업계들은 계속적으로 악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업황 부진은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11년도부터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그 IMF 이전과 IMF 이후로 나누는데 IMF를 기점으로 해서는 IMF 이전까지는 이제 내수가 괜찮았고요. IMF 이후로는 수출이 확대되는 국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IMF 이전에서는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내수 관련주 쪽에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때 이쪽 관련 종목들의 돈도 많이 벌었던 건데 이제 IMF 이후를 통해서 이제 수출 관련주들이 집중화되면서 수출 쪽에서 살아나는 업체만 또 거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갭도 여기서 많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IMF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분류가 됐다면 그 기업들 역시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양극화 현상들이 급격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라는 데는 결국은 그 패션 업체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일시적으로 안 되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면서 이쪽 업황이 살아났을 때 다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 그리고 얘네들이 또 되면 또 다른 쪽에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은 지금 이쪽에서도 지금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탄탄한 자본력이죠. 결국은 자본력을 가지고서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탄력적인 시장 대응이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손실을 보더라도 끌고 나가는 구조를 가져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으면 투자 규모를 확 늘려가지고 시장을 확 뺏어가는 이런 쪽의 어떤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복종 다각화. 그러니까 옷의 종류를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규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도입합니다. 뭐 신규 브랜드라는 것은 뭐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해외 브랜드 쪽, 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브랜드 도입의 최근의 분위기는 뭐냐면 명품 브랜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품 소비가 뭐 세계에서 뭐 가장 어떻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부 현상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치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런 해외 명품 브랜드 쪽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대기업들은 자본력을 가지고서 그 투자를 지금 지속하면서
그 브랜드를 계속 가져와서 국내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금 장악해 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그 정확하게 그 시장을 확대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익을 확대하는 이런 쪽의 부분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한계를 지금 그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맞습니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느끼는 건 맞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모두가 대부분 이제 그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몰려가냐면 자, 중국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몰려가고 있고요. 동남아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축에는 분명히 이쪽이 있을 거예요. 한류라는 거하고 K-팝이라는 열풍이 사실은 이게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뭐 저희는 이미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런 정도의 광적인 어떤 현상들을 좀 보이진 않는데, 뭐,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의 어떤 사인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쪽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팬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류하고 케이팝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국내 이제 아이돌 쪽에서 이제 상당한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냈고, 그걸 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업화 시켜서 물건을 파는 쪽으로 가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최근에 가수나 배우, 배우 중에서 도민준으로 나왔던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배우 이름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화장품을 판다든지, 옷을 판다든지, 가수들을 통해서 엑소라는 가수를 통해서 거기에 중국의 어떤 문화들을 형성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의 한계를 갖다가 중국 시장은 이제 진출을 하면서 한류 열풍, K-팝 열풍을 이용해서 시장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거고요. 향후 이제 국내 업체들은 결국은 이제 중국 선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화장품에서 좀 보여드렸지만은 화장품의 선점 효과가 주가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은 다소 고평가됐더라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이는 게 결국은 중국 시장의 성장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것이 대전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패션 업체들의 침체기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패션 업체들이 이런 어떤 중국을 겨냥을 해서 이제 앞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대체 패션 업체들은 어떤 구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익을 얻어낼 건지를 보려고 그런다면, 각 단계별 업체들의 어떤 업무 흐름도나 아니면 밸류체인,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패션 업체, 패션 의류 업체 이제 밸류체인이라는 얘기를 이제 항상 드리는데, 1단계는 이제 소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업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천연 섬유 그리고 화학 섬유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섬유를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고 이제 원사라는 걸 만들죠. 그러니까 실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이제 직물로 만들어서 이 직물로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이제 패션 업계에서는 이걸 보고서 이제 직물을 구입해서 이 직물을 하나 구입해서 어떤 스타일로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떤 스타일로 만들 거냐, 그래서 이제 샘플을 제작해보고 샘플이 괜찮으면 대량 생산 체제로 돌아가는 거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물건을 가져와서 잘 팔리는 마케팅 전략을 할 거고요. 마케팅 전략이 잘 되면 이제 고객 관리를 하면서 계속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패션 업체 의류의 밸류체인을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천연 섬유 업체하고 화학 섬유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섬유라는 거는 이제 면, 그리고 모직, 견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뭐를 하는 거냐면 원사를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원사를 뽑아내는 거고, 화학 섬유 업체. 화학 섬유 업체는 결국은 천연 섬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솜이라고 하는 모카씨, 이런 것들, 아니면 누에꽃에서 나온 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만드는 거, 아니면 천연 모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화학 섬유 같은 경우는, 천연 섬유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원사를 뽑아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일론이라는 얘기로 이제 설명이 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나일론 업체들, 그래서 뭐 이런 쪽에 속한 업체들, 그러니까 1단계 소재 업체에 속한 패션 의류 업체의 회사들은 효성, TK 케미칼, 휴비스, 코롱 머티리얼, 그리고 대한화섬, 태광산업, 일신방직 이런 것들이 1단계 소재 산업 쪽에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천연섬이든 화학섬이든 어떤 이런 직무를 가지고서 공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섬유를 원사 단계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직물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편직물 공정이라는 것은 원사를 가지고 직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나의 천조각이라고 그러니까 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들을 편직물 공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단계 소재 업체에 속하는 업체들은 효성, TK 케미칼, 휴비스, 코롱 머티리얼, 대한화섬, 태광화섬, 일신방직. 얘네들은 결국은 전체적인 회사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결국은 얘네들이 1단계 소재를 만들긴 하지만 결국 얘네들의 회사가 잘 되려고 한다면 뭐가 잘 돼야 되냐면 결국 옷 만드는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옷을 만드는 애들이 많이 만들어야지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원단을 가져다가 쓰는 거고 그럼 계속적으로 얘네들은 더 많은 원단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얘네들은 1단계의 밸류체인 쪽에 속하는 거고 보통 이제 소재 산업 쪽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패션 의류업체에서 1단계 밸류체인 단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2단계 밸류체인, 이제 패션 제조업체. 보통 이제 생산업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옷을 최근에는 직접 만들진 않아요. 직접 만들진 않고,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형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OEM, ODM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생산을 띄워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ODM과 OEM의 차이는 뭐냐면 OEM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대로 만드는 거고요. ODM은 여기 약간의 기획 단계나 개발 단계라는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그대로 만들려는 것보다는 어떤 흐름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쪽으로 옷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패션 제조업체 단계에서는 제조업체 생산 단계에서는 여기에 속하는 업체들은 어디가 있냐면 영업무역, 한세실업, 그리고 SG세계물산, 태평양물산, 신원, 국동. 뭐 이제 대부분 이런 쪽의 업체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만드는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어떤 직물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빨간색 직물이라든가 아니면 합성 피혁을 쓴다든가 뭐를 쓴다든가 하여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색깔이나 기타 등등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만드는 스타일에서 정장 스타일을 할 건지 뭐 아니면 캐주얼 스타일을 할 건지 어떤 쪽으로 할 건지 스타일을 결정을 하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제조를 하고 제조를 한 걸 갖고 샘플 제작을 다시 통해서 생산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품질 관리나 이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의류업체들이 가장 크게 다치는 게 뭐냐면 재고 때문에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고량을 그러니까 물건을 얼마나 찍어낼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패션업계 지금 흐름들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유행을 따라가는 패션이었다는 거죠.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름에 되면 뭐 빨간색의 어떤 나시티 이게 딱 정형화되니까 이거는 대량 생산 체제로 똑같은 물건을 쫙 찍어내면 소비가 됐는데 요즘은 그런 거를 싫어해서 나는 요런 모양 각자의 개성에 맞는 옷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종류의 옷을 조금씩 많이 만들어야지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션업계에 어떤 변화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패션 제조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생산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얼마의 정도의 양을 만들어야지 적정하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됐었을 때 재고 부담을 안지 않고 적정한 이윤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산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흐름은 좀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갖고 수출하는 형태들을 많이 취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북미 쪽에 공장을 갖거나 아시아 쪽에 공장을 갖습니다. 아시아 쪽에 이제 생산 구조로 가져가는데
이 생산업체들은 자기네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본사에서 선택된 원단을 갖고 북미 공장에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럼 북미 공장에서 원단을 갖고서 OEM 업체하고 계약돼 있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OEM 업체에다가 원사를 보냅니다. 원사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다시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푸는 구조로 가는 거죠. 아시아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단까지의 의사결정은 거의 이제 그 본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이 이루어진 원단을 가지고서 생산은 직접 얘네들이 이제 그 OEM 업체에다가 물건을 보내갖고 물건이 잘 만들어졌는지 체크해서 다시 받아서 이걸 유통하는 구조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성품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잘 만들었는지를 보고서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무역, 한세실업, SG세계물산, 태평양물산, 신원, 국동 이런 업체들이 패션 제조업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만들었고 그 원사를 받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유통 구조가 남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3단계가 이제 유통 단계입니다. 이제 유통 단계인데 뭐 유통 단계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통 단계에서는 의류 브랜드 업체, 예를 들어서 LG 패션이니, 아니면 신원이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서는 의류 브랜드 업체, 그리고 해외 구매 업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었는데 해외 업체에서 자기네 상표를 부착해서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그래서 해외 구매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무역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가, 브랜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백화점에 입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백화점에다가 납품을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브랜드를 가지고 납품을 받는 구조가 되고요.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 내부에다가 LG 패션이라는 점포를 낼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류 브랜드 업체, 해외 구매 업체, 무역 업체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물건을 받아서 백화점이라든가 전문 할인점에 아니면 재래시장 등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여기다 이제 공급을 해서 자기네들의 이제 적정 마진들을 회수해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류 브랜드 업체로는 지금 보니까 LG 패션, 한섬, 그리고 이제 베이직 하우스,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분사한 업체고요. 이쪽은 해외 수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팀을 별도로 분사해서 했고, 얘네들이 사실은 명품샵 이런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제 경기도 이천인가요? 이천에 대규모 명품 아울렛을 만든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계 인터가 그쪽이고요. 그리고 SG 세계물산, 그리고 신성통산, 아비스타, 대연 등 이런 데들이 이제 의류 브랜드 업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유통 채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백화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전문 매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전문 매장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브랜드만 전문적으로 하는 매장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한 매장에서 같이 파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대형 도매, 할인 도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고요. 아울렛도 있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 채널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게 이제 LG 패션. LG 패션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어떤 의류 브랜드를 가지면서 자기네들이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파는 구조들도 갖고 있고요. 한섬도 있고, 베이직 하우스도 있고, 신세계 인터도 있고, 아비스타도 있고, 대연, 제로투세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패션 의류업체 쪽의 밸류체인은 뭐냐면 1단계는 기본적으로 소재 쪽, 그러니까 원단, 원사를 제공하는 쪽이고, 두 번째 쪽은 생산업체, 패션 의류 생산업체, 그러니까 옷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유통 채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가 세 가지를 다 하는 데들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만 하는 데도 있고, 한 가지만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의류업체라고 해도 어떤 구조에서 회사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익 기여도나 아니면 전체적인 회사의 그림들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패션 산업의 이제 변천사를 좀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시작을 섬유로 시작한 거죠. 섬유로 시작해갖고 50년대, 60년대에는 수출 전략 육성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물건을 팔는 쪽으로 간 거죠. 사실 국내 이제 수출업체들이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100억 불 이런 거는 사실 꿈만 같았던 거고,
사실 이제 거의 그 가공 안 하는 그 상태에서 물건을 팔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는 섬유산업 중에서 결국은 천연섬유, 아까 말씀드린 뭐 면이나 모직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직접 수출하는 이런 구조에서 사실은 가공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물건을 판다고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구조는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출 주도 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중 육성돼가지고 이쪽이 이제 집중적인 어떤 수출이었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의 시작이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이제 옷 만들고 이러는, 섬유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7, 80년대는 이쪽이 이제 수출 주도, 그리고 사실은 뭐 어떤 패션 도시, 뭐 대구 같은 게 사실은 이 섬유 산업이 성숙할 때 가장 화랑이었던 도시가 이제 또 대구 도시였는데, 이게 이제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도시 자체가 이제 산업이 좀 정체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90년대 가면서 성숙 정체기가 돼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되면서 쇠퇴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걸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2010년도부터는 섬유 산업이 새로운 각도에서 발전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다각화라는 거하고 전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섬유도 이제 그 슈퍼 섬유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산업계에 적용하는 거죠. 이제 옷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IT에도 적용하고요. 뭐에도 적용하고 아니면 자동차에도 납품하고 뭐 이런 구조로 되면서 다각화 전문화 시키면서 어떤 섬유 산업의 새로운 어떤 성장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패션 산업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이제 그 양장 쪽이 이제 확장될 거고, 그리고 수출 전략 산업이 됐던 게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대부분은 이제 재래시장 형태로 진행했고, 백화점이라는 게 거의 이제 없었던 상태에서 아마 화신백화점이라는 게 종로에 생기면서 이제 백화점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태동을 했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각 지역별로 백화점들이 형성되다가 이제는 백화점 자체도 아예 대기업화되면서 롯데, 현대, 신세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백화점 전성기. 그러니까 각 지역별 전문 백화점들이 생겼던 상태. 그리고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섬유 산업은 성숙 정책이면서 그 패션 산업 자체는 내수 시장 확대. 사실은 80년대 이전까지는 옷을 사 입는다고 할 수 있는 소득계층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제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소득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면서 그 옷을 사 입기 시작하면서 내수 시장이 확대됐고,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생산자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옷을 딱 찍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양복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유행하는 옷도 이런 거. 그래서 생산자가 딱 찍어내면 거기에 맞춰가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나가보면 똑같은 옷 입은 사람들이 쭉 있는 시대가 이 90년대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백화점이 증가하면서 유통망이 다양화된다. 백화점 이외의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는 지금 현재 쇠퇴기. 그래서 브랜드 전문화, 그리고 소비자 중심.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찾아 입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여러 가지 품종을 소량 생산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주는 거고, 이러면서 할인점 아울렛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데들을 많이 형성된 거고, 2010년도가 되면서 브랜드의 다양화, 양극화. 브랜드가 다양화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들어왔다는 거고, 양극화는 뭐냐면 아주 고가와 아주 저가가 그 층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복합물, 대형, 그리고 SPA 편집 매장. SPA는 그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SPA라는 부분은.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내 패션 업체들의 브랜드가 좀 변화가 좀 생겼다는 얘기고, 자, 이제 그 패션 업체별로 브랜드 전개 현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브랜드 기획, 디자인, 마케팅.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마케팅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생산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이제 LG 패션, 한섬, 베이직하우스, 신세계.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패션 업계의 그 주도적인 쪽은 LG 패션하고 신세계 인터가 이제 주도적이라고 그런 거고, 베이직이나 한섬 같은 경우는 고기보다 조금 급은 작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OEM 방식으로 가는 데가 이제 영업무역 그리고 한세실업.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을 지금 굳이 많이 안 하려고 하니까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쪽이 최근에 이제 성장성을 좀 겸비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납니다. 자, 영업무역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스페이스 쪽을 하는 데고요. 그리고 이제 한세실업.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패션 업체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옷의 형태와 수입 브랜드를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신세계 인터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신세계 백화점 해외사업부가 분사를 한 형태고요. 국내 주력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국내 주력 아이템이 상당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얘네들은 해외 브랜드 직수입 독점 유통을 좀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기서 이제 그 신세계 인터넷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브랜드가 있는데, 최근에 도입한 게 어그, 지방시, 셀린님, 얘네들 알마니, 하여튼 들어보면 쭉 있는 명품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 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냐면 분더샵이라는 거. 분더샵이라는 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품 옷을 편집하는 샵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명품 원단을 가지고서 이제 압구정동 같은 데도 이제 일부 이런 분더샵 같은 데가 있는데요. 가면은 결국 자기 몸에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재고, 그리고 양복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하는 데들이 이제 분더샵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여튼 명품 옷을 편집하는 샵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해외 브랜드를 직수입해가지고, 분더샵 형태로서 지금 확대시키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쪽이고요. 네, LG 패션의 자체 브랜드 쪽에서 좀 많이 들어보셨던 게, 마이스트로, 닥스, 헤지스, TNGT. 예를 들어 이제 수입 브랜드 쪽으로는, 블루마린, 네오나드, 모그,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명품이라고 이제 들어봤던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은 명품은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시장들이 좀 형성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이 못 들어본 상표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급 브랜드 7개를 딱 특화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미는 쪽입니다. 그래서 한성은 얘네들 7개의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쪽으로 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에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지금 국내 패션 업체들이 중국 진출을 한다. 근데 대기업이 진입을 하면 어차피 뭐를 갖고 갈 거냐면 돈을 갖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중소기업보다는 빠른 사업 확장이 가능하겠지만 베이직 하우스만큼은 중국에서 굉장히 빠른 사업 확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을 좀 잡아놓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스페이스라는 상표를 가지고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사실은 주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거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해외마트 그리고 SPA. 자, 그래서 이제 SPA라는 거를 그러니까 SPA 매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건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는 있을까라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겁니다. 기획, 생산, 유통을 통틀어 만들어서 하나를 브랜드화시키는 업체. 자, 그래서 이제 의류 패션 트렌드의 지금 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비의 변화들 아니면 소득계층의 변화들 이런 것들도 패션 업계가 굉장히 어떤 큰 변화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과거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행 위주로 가고 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런 게 딱 정리가 되면 그쪽으로 계속 이제 물건을 찍어낸다. 그래갖고 품종이 다양하진 않아요. 소품종. 그러니까 품종이 다양하진 않은데 대량 생산 체제.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백화점 가서 양복을 입으면 똑같은 양복이 쭉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똑같은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걸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위주로 이제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입어서 멋있다고 하면은 입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무조건 따라가는 소비 계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개성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품종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패션업계에서 이 모든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옷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재고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소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입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전체적인 패션의 어떤 방향들은 트레이딩 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쪽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위쪽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뭐 50만 원짜리를 사던 사람이 100만 원짜리 명품 옷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 과감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어떤 의류 트렌드 쪽의 그 소비의 성향의 변화라는 얘기고, 아니면 아예 트레이딩 다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안 사고 저 밑에 10만 원짜리 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레이딩 업으로 하는 쪽은 명품군으로 가는 거고요. 트레이딩 다운을 하는 쪽은 SPA 브랜드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명품군은 아까 말씀드린 분더샵 위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수입 브랜드 자체로, 그냥 수입 브랜드 자체로 아예 그냥 얘네들이 수입 브랜드 자체가 그냥 통으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얘네들이 이제 중개를 하는 형태로 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PA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업체, SPA 업체, 그리고 이제 국내 SPA 업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변화되면서 유통 채널도 다각화되는 거고, 얘네들이 어떤 마케팅 전략, 브랜드화도 다양하게 되는 거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먹이사슬로 좀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드렸냐면, 이제 그 패션 업체에 대한 흐름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패션 업체의 그 국내 현황은 어떠냐면, 침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패션 업체가 다시금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아까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국내의 모든 소비 계층들은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위쪽으로 가거나 아예 아래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국내 시장은 이런 식으로 양분화되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패션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시장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고, 활로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국내 의류 패션 업체들이 어떻게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아직까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션 업체들은. 워낙 이제 그동안 그 침체기에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것들도 역시 이제 중국 소비 쪽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이었고, 다시금 조정을 받고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았을 때 우리가 요걸 갖다가 차별화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시장을 잘 개척해 갖고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업체가 있냐 없냐의 차이를 나눠서 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 그러니까 그 대박 플러스 시간에서 관련 종목에 대한 분석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